오늘 서두원의 티타임에서는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흥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감독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3년여에 걸쳐 자료와 증언을 수집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다각도로 조명했는데요.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이후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한미동맹, 독도 영유권 확보, 원자력 연구 시작, 이 같은 많은 업적, 그리고 한국전쟁의 과정과 하야에 이르는 많은 비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영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영화 시사회로 연일 바쁘실 텐데요. 네. 지금 건국전쟁 관객이 얼마나 되죠? 제가 어저께 막 알기로는 48만 명 지금 봤다 그럽니다. 네, 제가 44만 명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뭐 하루에 4, 5만 명씩. 네, 한 4, 5만 명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스크린 수도 좀 더 늘었고요. 네, 한 73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많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건국전쟁 영화에 각본도 직접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말 그대로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금기어였죠, 사실은. 그리고 비난과 왜곡의 중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규명한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영화가 아니고 다큐니까. 다큐멘터리죠.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의 긴 생애 중에 어떤 점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인물을 조명할 때 연대기 순으로 어디서 태어났고 중간에 어디를 다녔고 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탈피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쟁점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순서라기보다도 어떤 약간 좀 이렇게 격동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전혀 사실과 다른 오명, 누명 이런 게 씌워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기억하고 있는 게 6.25가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치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거짓말이죠. 시민들이 도망가는 네. 가지도 못했는데 한강다리 끊어서 뭐 네. 빠져 죽고 네네. 피난민을 나몰라라 했다. 네. 이 얘기. 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런승만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건데 도망가는 런.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영화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런승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이거 사실인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강다리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사진은요 한강다리 사진이 아니에요. 네. 북한의 대동강 철거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한강다리다 이렇게 왜곡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 1960년 6월 28일 날 다리가 끊어집니다. 근데 6월 27일 날 하루 전날 있었던 50년 1950년. 죄송합니다. 1950년 6월 27일 날 있었던 네.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중앙방송 라디오 특별 담화 발표예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는 뭐 서울 시민 여러분 뭐 안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한강다리를 끊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그동안 네. 그 거짓의 논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김상욱이라는 분이 1912년도에 독전 이승만 네. 이런 제목의 책을 써요. 사실 찾아보니까 거기서 처음 나왔더라고요. 책에서. 근데 사실 전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찾은 자료 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1950년 6월 27일 라디오 방송 전문이 지금 나왔어요. 원래 그 CIA 감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오랫동안 좀 비밀로 분리가 됐다가 이번에 새로 공개됐는데 거기 보면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저희들도 이제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정말 한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정말 그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인민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무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메가더워 장군을 비롯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도우러 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네. 그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본 한강다리 무너진 사진 그거는 그렇죠. 일사후퇴.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대동강 철교가 그렇죠. 끊어진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네, 그 한강다리라고 거짓 가짜 뉴스군요. 그걸. 그렇죠. 그리고 한강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폭파되기 전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한 자료 중에 의미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한강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 민간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부교를 설치했어요. 강 위에. 예. 그러니까 다리 옆에 부교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는 사진을 이번에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군경이 뭐 무지막지하게 민간인들을 뭐 800명이나 죽었다 한강다리를 끊으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군에는 한 대도 없던 탱크를 수백 대를 몰고 인민군이 내려왔으니까 그게 이제 이미 서울 북쪽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렇죠. 다리를 끊지 않으면은 완전히 한반도 남쪽까지 밀고 내려온다. 그렇죠. 예. 끊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대신 시민들은 피난시키기 위해서 부교를 설치했었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강다리를 끊고 5시간 만에 서울이 함락됐으니까요.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안 끊을 돌아가면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부가 정부 자체가 부산으로 피난을 했는데 유엔군 측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망명해라. 그렇죠. 부처 대사가 한 얘기죠. 예, 여기 한국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했다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그러니까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만약에 적이 들어오면 적을 내가 공산당을 내가 한 당 쏘고 그 다음에 내 부인을 그러니까 와이프를 쏘고 마지막에 자기를 쏘고 자결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우 상징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반공의 최전선에서 대통령이 몸소 싸우고 있었다. 이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인가에 이제 휴전협정이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 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에 나가서 연설한 게 있어요. 이걸 전시연설이라고 합니다. 전시연설을 279회나 했어요. 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위험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전방에 나가서 군인들을 독려한 겁니다. 뭐 윈스턴 처칠도 전방은 안 나갔죠. 네,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런 분을 무슨 런승만이니 도망갔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망간 사람은 김일성이에요. 유엔군이 북진을 북진하니까 50년 10월 1일 우리가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가족하고 다 도망친 사람이 만주로 도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오명이면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가 결국 3.15 부정선거까지 획책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뤘지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상대방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요. 선거 직전에 갑자기 사망을 해요. 네, 돌아가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부통령인 이기붕에게 문제가 있었죠. 부통령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52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유고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뭐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그 권력을 부통령이 승계한다는 아주 묘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부통령과 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 안정적인 건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야당에게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타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통령이 사실은 그 당 3.15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기붕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인기도가 낮고 장면의 인기도가 높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 그거를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당시의 국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4월 12일 날 그러니까 3.15 선거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부산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냐 예.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3.15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후반을 보면 그 정치 상황을 보면 야당들이 뭐 무슨 얘기든지 다 하고 그렇죠. 예, 정치 자유는 만개했던 시절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거기다가 언론들도 뭐 진짜 백화제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독재 시절은 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독재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대략 한 11년 정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장기 집권한 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11년 동안 11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거예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런 정권을 뭐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안 좋은 비극적인 부분이 4.19 아닙니까? 예. 근데 4.19 때 4.19가 일어나서 한 100여 명이 이제 학생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4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일어난 4일 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찾아가서 학생들의 그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로하면서 이 학생들이 맞아야 될 총알은 원래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인데 네, 그런 말씀 학생들이 맞았다 이러면서 눈먹이는 그 영화에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요. 의외로 이번에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한테. 네. 그 장면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있었던 거는. 예. 사회민주화 운동하고 이제 통일운동했던 그 약간의 과거에 운동권 일을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비대위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신 민경호 대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4.19에 관해서 전문가다. 굉장히 오랫동안 4.19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 눈에 4.19에 일어난 지 4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자기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 누군가가 그동안 이승만을 악마화시켰던 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야하신 게 4.19하고 얼마 만이죠? 일주일이죠. 딱 일주일 1960년 4월 26일인가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 좀 한다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물러난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물러났어요. 일주일 만에. 네. 모든 자기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독재자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또 사실과 다른 오명과 누명. 하와이에 망명했다. 네네. 부정 출제해서 돈을 그렇죠. 몰래 숨겨놓은 게 네. 뭐 어마어마하다. 네. 이거 뭐 그때 언론에 도배됐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당시 경향신문이 아마 그 네. 특종 작구선 했던 걸로 아는데 하와이 망명설도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망명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단촐하게 가방 싸서 가방 4개 가지고 갔죠. 갔어요. 타이프라이트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당시에 여권이 30일짜리 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정치적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6개월 정도 후에 그러니까 그 망명에서 떠난 날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아이젠하워가 방문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 장면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좀 껄끄럽고 워낙 아이젠하워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하와이에 좀 떠나 계시라. 네. 이제 이런 요청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하와이에 유폐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예. 오늘 영화 건국전쟁 또 건국과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김 감독님도 직접 나오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된 거다. 분단의 원흉이다. 이게 북한과 좌익 세력에서 그렇죠. 끊임없이 주장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좀 굉장히 큰 임팩트,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지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분단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공개된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이미 당시에 소련 군정인 스티코프가 김일성과 함께 이미 북한에서의 소비에트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귀국을 하세요. 자료를 보면은. 45년 10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죠. 이미 그 이전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은 분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6년 2월에 임시 정부를 갖다가 설립하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그렇죠. 북한이. 거기 보면은 군대를 갖다가 만들고 토지 개혁을 하고 무상물수 무상분배하면서 토지 개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공장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신들을 국유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거지. 국가와 뭐 정부의 기능을 이미 다른 거 다 하고 있었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48년 이전에.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유엔 총회가 47년 11월에 남북 양측에다가 통일 선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측은 좋다고 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무산시킨 게 북한 측이잖아요. 그렇죠. 네. 48년 5월 10일 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한반도에서 정말 합법적인 정부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그거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가 결정됐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남노당과 북한의 이 북노당이 결합을 해갖고 이 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투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대표적인 게 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폭동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4.3 사건은 그냥 양민들이 학살당한 이승만 대통령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걸만 알고 있어요. 왜 학살했겠어요? 그 이유는 묻지도 않고. 남노당이 먼저 폭동을 일으켜갖고 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압수한 뭐 수많은 무기들. 그럼요. 예, 몰래 준비한 엄청난 무기들 다 나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남노당에 의해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장 폭동에 의해서 경찰관, 그 다음에 공무원, 또 그 당시에 이제 우익 단체들 선거함을 지키기 위한 이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4.3 역시도 우리가 이제는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영화에서 제가 처음 알고서 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요.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에 평양 남북 연석회의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네네. 4월 19일 나가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48년 1월에 완전히 이제 통일 선거는 거부하는 걸로 확정을 시키고 그렇죠. 근데 남측이 단독 정부 이제 선거를 준비하니까 그거를 이제 명분을 저하시키고 그렇죠. 남한내 이제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쇼인데 남북 연석 회의를 제안했는데 여기 이제 김규식 이런 선생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한 얘기.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영화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진짜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김구라는 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민족의 지도자, 뭐 통일의 뭐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38선을 벽고 내가 쓸어 넣어서 죽을지언정 분단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좀 정리를 하자면 통일을 어떤 세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김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8년 4월 19일 날 결국에는 선거가 한창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에 평양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평양 연석회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김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조선 정치정세 의정서에 사인을 해요.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이에요. 네. 북한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소비에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좌파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
유어만이라는 대만의 공사가 네. 김구와 비밀 회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 그때 내용이. 대만에서 장개석이 보낸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장개석의 요청은 하나예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굉장히 그 세력을 대륙을 커 나오다 장악했고. 보니까 대만과 한국이 우리 좀 힘을 모아서 반공 블록, 반공 전선을 좀 강화시켜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는 김구가 자꾸 미군정에 반대만 하고 이러지 말고 네. 이승만과 좀 협력하고 미군정과도 협력해서 좀 안정적인 반공 민주주의 전선을 좀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김구한테. 근데 거기서 김구가 유엄한 공사, 그러니까 유엄한 공사는 장개석의 미션을 받고 와서 그 장개석의 생각을 김구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김구의 대답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관이죠 사실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김구의 말입니다. 내가 북한에 가봤더니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 네. 지금 당장 북한을 전쟁 준비를 모두 중단시키고 남쪽의 군대를 갖다 양성한다 하더라도 남쪽은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한반도에서 통일정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지 이승만이 통일을 갖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뭐 협력하든 않든 남한의 정부를 세우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북한식으로 통일된다는 곧 거예요. 공산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예. 겁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가 평양에 갔다 와서 김일성과 합의를 했다. 내전은 한반도에서 내전은 없을 것이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중적인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반역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김구, 김규식 이런 분들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단독 면담을 못했잖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큰 쇼 같은 이런 큰 이제 단체 회의에서 사인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40만 대군인가 그 사열식을 보게 해서 그렇죠. 완전히 네. 겁을 준 거죠. 그렇죠. 그 일부러 사실 김일성이 김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 이 정도 돼 있다. 네. 예. 그걸 보고서 이제 김구 선생은 완전히 이제 기가 눌리고 아 이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네. 북한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통일되면은 과수원이라도 하나 좀 땅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네. 김일성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90몇 프로 그리고 그렇지 거의 92%에 가깝죠 사실은. 90 그리고 92%는 김구가 6.몇% 6.7% 정도 예. 됐던 거죠.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워낙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또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구를 띄워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승만과 김구가 대등한 걸로 착시를 일으켜요. 네. 당시의 선거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납니다. 90몇 프로 대 6%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근데 엄청난 정책들을 실시해요. 그게 이 나라의 기틀을 어디로 갈지 다 정해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 영화에서 이제 흥미롭게 보는 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셔서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거든요. 네. 뭐 제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흥미롭게 보시는데 사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스피치를 강연을 제가 삽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대해 있었지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무위원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최초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토지개혁의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한마디로 그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당시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경제 발전을 하기까지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것이 결국에는 지주와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것이 산업자본으로 아주 순조롭게 전환되어서 결국은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경제의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번영의 토대가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주의 땅을 다 경작자들에게 나눠준 게 이승만의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필리핀 가면은 정말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제가 필리핀도 갔다 왔거든요. 네. 필리핀이 사실은 1960년대 일본의 뒤를 잇는 굉장히 그 희망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한국에 원조도 해줬잖아요. 그럼요. 필리핀이. 예. 그런데 그 필리핀이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필리핀은 아직도 1960년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필리핀의 경제학자들도 필리핀 토지 개혁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지주들 땅 그대로 다 갖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 정치적인 리더들이 결국에는 대주주인 거예요. 대주주가 정치 권력자들이고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도 자기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결국엔 또 이상하게 법안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말이죠. 여성 참정권을 예. 일찍 도입했어요. 이거는 뭐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서구 유럽 선진국보다도 훨씬 빨리. 48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선거 할 때 이제 이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인데요.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뿌리를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선진 사회도 이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고난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끌려가고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1971년에 됐어야 비로소 스위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요. 71년에. 네. 우리가 1948년입니다. 네. 얼마나 앞선 겁니까? 당시에 문명률이 70, 80을 올려가고 그때 대한민국 여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단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정치적 리더의 결단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영화를 직접 보시면 이제 다 아실 텐데 김 감독님. 그런데 왜 북한과 이 우리 좌파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깎아내리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집중을 해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승만을 죽여야 하지만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는 정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런승만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개념들 이런 것들이요.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부터 등장했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가짜 뉴스, 가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거기에 저는 북한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작용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었다. 네. 그리고 감히 박정희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뿌리가 되는 이승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김구를 띄우기를 한 것이죠. 이 맥락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되돌아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영화는 이것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되짚어 놓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번에 밝혀낸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가 아니고 다큐 영화니까요. 이 건국전쟁 미국에서도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 교민들이 지금 네.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있고 이미 내일인가요? 내일모레인가 미국 LA에서 CGV에서 개봉을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CGV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미국 교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제 조직을 만드셨어요. 이 영화를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7개 권역에서 이제 아마 상영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금요일입니다. 티밀러 시간이죠. 네, 오늘 2부에는 두 분 하성룡 신부님과 박세용 교무님 모셨고요. 우리 개그맨 이정규 씨도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선 넌센스 퀴즈부터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딸기가 도망가면 뭐라고 할까요? 딸기가 도망가면 거지? 네, 이거 좀 쉽지 않은데요.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건 약간 그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속된 표현을 좀
원용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교무님, 요즘 천주교는 서품식, 원불교는 관례식 이런 거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저희 원불교에서도 이제 관례식하고 이제 출가식이 있는데, 네. 네, 거의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예비 교무 또 성직자로서의 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관례식이 뭐예요? 관례식은 이제 그 예비 교무들이 이제 그 학사 과정, 이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서 4년의 학사 과정을 마쳤을 때는 관례식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석사를 마쳐서 정식 교무로가 될 때 그때 이제 출가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례식, 출가식. 네네네. 졸업식을 그렇게 예, 그렇게 부릅니다. 네. 천주교는 네, 저희는 일단 신학교 입학하면요. 4학년 마치면은 이제 학부 졸업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3년의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 대학원 과정 마치게 되면은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군대까지 포함하면 9년 지나면 부대 서품식이 있고 네. 10년 지나면 사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2월 1일 2일 날 부대 사제 서품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0년. 네. 네, 10년. 네, 짧지 군대까지. 않습니다. 네. 군대까지. 네. 그리고 두 분도 사제 서품이나 교무 되셨을 때 기억이 뭐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상당히 그 설레고 두렵죠. 네. 네, 일단 제일 두려운 거는 아직 자격이 잘 안 갖춰진 것 같은데 이제 그 교화 현장에 나가서 교도님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설레면서도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자격을 갖췄나? 내가 그럴 수 있나? 이제 그런 좀 두려움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명동성당에서 서품식을 하는데요. 예. 제가 서품 받을 때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받았는데 그때 잠실 학생체육관이 한 14,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4,000명 정도 엄청난 그 신자분들 보는데 서품식 하는 게 되게 큰 영광이었고 지금도 되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예. 14,000명. 네, 14,000명. 엄청 떨릴 것 같은데요? 떨리기도 하고 되게 뭐 좀 볼까 떨리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뭐 예. 예. 저는 그 서부 할 때 그 오체투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부터 예. 부복 엎드린 부복. 아,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복. 아,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고 일어나면 다시 태어난다. 부활의 의미로.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인간 누구 누구는 죽고 네. 사제 누구 누구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뭉클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 네. 우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부모님들도 엄청 우세요 그때. 내 자식은 이제 죽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 다시. 자식은 끝났다. 내 자식 끝났다.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성직자가 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특별히 느끼셨던 기억은 어떤 때가 계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종교인들이 만나는 분들은 가난하고 힘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만남으로 또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희망을 얻고 또 나아갈 힘을 얻고 이제 그런 성장 과정들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참 잘했다. 많은 사람들 위해서는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낄 때 아 보람차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신 분님. 저는 이제 늘 느끼는데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단지 앞에 사제라는 그 어떤 직무 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막 힘이 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봤을 때는 종교인 그러니까 성직자의 길을 걷는 게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죠. 예.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니까. 예. 요즘 졸업 시즌인데요. 그 대학에서 학사모를 쓰잖아요. 네네. 졸업식 때 이 학사모가 신부님들 모자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처음 알았네. 그 원래 이제 대학교 이제 오늘날의 근대식 대학교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비레타라고 해서 원래 예전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그 사제들 그러니까 사제 이사행 성직자들을 맨날 쓰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게 중세 드라마나 중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교황님이나 추기경님이나 대주교나 사제들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비레타라고 하는 모자. 그게 이제 학사모의 이제 원형이 된 거죠. 네. 살짝 오각형으로 네, 생긴 맞아요. 네, 모자 네, 맞죠? 맞아요. 네. 오.
뭐 16세기 빠른 대학교는 16세기 뭐 17, 18세기에 시작한 대학교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학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학사모가 이제 신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세에는 이제 모자가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네. 예,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학사모에서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서 유래했을 텐데 그 천주교에서 신학생들을 학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학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그게 중세에서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학력보다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게 아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라디오에서 말이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신부님이나 교무님 같은 성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 이런 질문들을 정말 꾸준히 보내주고 계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교무님부터.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들 저도 봤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사람. 사실 뭔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연령 제한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이게 살짝 제가 느끼기엔 살짝 오류가 있는 게 네네. 교무님 너무 선하시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 착한 미소가 있으시기 때문에 야 이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찬바람 분다고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변한 모습입니다. 네네. 네. 아, 신부님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남자여야 되고요. 네, 남자 다른 조건은 교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되려면 남자여야 되고요. 당연히 결혼을 안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돌싱도 안 되고요. 아 돌싱도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30살이 안 돼야 되고요. 신학교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빨리 결정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교구신학교 같은 경우는 30살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에 세례 받고 올해는 이렇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신학교. 야 그러면은 거의 24살 정도에는 맞아. 다 뭔가 결정을 해놔야 되네요 마음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적어도 30살 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이 충족은 돼 있어야 되죠. 혹시 교황님 특임 같은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주교님이나 대통령 교황님. 특임 받기 힘든 것처럼 교황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특임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겠네요. 네네. 그렇죠. 30살 아니요. 제한 기준 같은 건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서울교구를 기준으로 얘기한 교구별로 조금씩은 아니 달라요. 어떤 국내 드라마 보니까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신부가 되고 싶은데 그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이태리 가서 하겠다. 네, 그건 아마 이제 서울교구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교구는 또 조금씩 다릅니다. 드라마에서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 드라마는 그 드라마 만들 때 자문을 아마 서울교구에서 해줬기 때문에 서울교구 기준으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말이죠. 혹시 신부님, 교무님 되겠다고 했을 때 뭐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다. 반대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 네, 일단 저희 집안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기대가 좀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한의사 되기를 좀 바랐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교무가 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되고 싶습니다 말했더니 바로 이제 옆에 있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정치불명의 물건이 확 날라왔죠. 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분노를 이제 표출하셨고 그리고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예, 원불교학과 간다고 하니까 집에 무슨 일 있냐, 뭐 어렵냐, 왜 자꾸 종교에 가려고 하냐, 이제 이런 좀 시선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이게 집안이 불안하고 불운해서 그런데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네.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그걸 다 뚫고 이루셨군요. 야, 그러셨구나. 하신 분님께서는 반대 없으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신 분인데 저희 엄하고 무서우신 대신에
그 돈 안 드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신자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28살 때 아까 말씀드린 거의 마지막 코너에 네. 몰렸을 때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신자도 아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 되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 이제 신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 드냐 돈 안 든다 했더니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해 되게 쿨하게 바로 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원불교 오셨어도 돈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전액 나갔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네. 아쉽네요. 아, 우리 신부님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뻔했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정규 씨는요 네. 혹시 네. 개그맨 되겠다 그러면 네. 부모님 반대 안 하셨나요? 아 저는 또 조금 특이한 게 저 친한 형이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같이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빠 뭐 서울 한번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된 갔다 거예요? 와서 된 거예요 그냥. 우와. 아 그냥 붙어본 거예요. 아. 우와. 네 그렇게 해서 개그맨이 돼가지고 이제 개그맨이 합격을 했어요. 와. 그랬더니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엄청 쿨하죠.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제가 개그맨 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야 왜 TV에 네가 나오냐 네, 이렇게 해서 좀 알게 된. 예. 아버님도 재능을 알아보신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네. 뭔가 막진 않으셨어요. 네. 그럼 뭐 중국의 유명한 배우 양조위 생각이 나는데 양조위가 친구가 그 배우 테스트 하러 가는데 좀 맞아, 같이 맞아. 가자 그래서 네. 그냥 같이 억지로 갔더니 네. 친구는 안 되고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종종 예, 있더라고요. 좀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친한 형은 6개월 그 형도 됐어요. 나중에 그 형도 됐는데 6개월 뒤에 형은 내려갔어요. 너무 힘들다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저만 지금까지 계속 네. 16년째 이렇게. 네. 천주교는 이제 결혼하면 절대 안 되고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어도 안 됩니다. 되고. 예. 우리나라는 예. 네. 그런데 원불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네네네. 결혼은 자유입니다. 네. 네, 남녀 불문하고 결혼은 이제 본인의 선택 사항이고요. 네. 교단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불교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불교도 아마 종파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조계종 계열은 네. 네네네. 근데 그 원불교도 불교 아닌가요? 네, 이게 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원불교는 사실 이제 그 새 불교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네. 이제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있어서는 이제 불법을 주체 삼았기 때문에 같지만 이제 불법을 이제 대중화한다 또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있어요. 네. 네네. 불교가 결혼하는 불교 많아요. 네네. 일본의 그 네, 대처승. 대부분 다 대처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불교가 이제 그런 거지. 국내도 조계종 말고는, 네. 말고는 네네, 결혼 맞습니다. 근데 그 호칭 중에 정남, 정녀 이런 호칭이 있던데 네네.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자유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숭남이라고 하고 숭남. 네, 숭남. 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고들 정자를 써서 정남, 정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오롯이 몸을 바치겠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즉위 10주년 됐잖아요. 작년에. 그때 한 인터뷰를 보니까 사제 독신제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오.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1124년 이전에는 사제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원불교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교 이상의 고위 성직자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한 사람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제가 될 때 나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출세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고 난 출세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평생 그냥 평사제로 있겠다고 하면 결혼해도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게 1124년에 왜 갑자기 사제 독신제가 이제 확립이 됐냐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개신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이제 아들한테 세습해 주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미 1000년 동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제들도 결혼하고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한테 이제 뭐 좋은 걸 주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교회 재산을 이제 빼돌리거나 뭐 이런 것처럼 문제.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1124년에 그 공의회를 통해서 그 천주교 사제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황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1124년 이전에는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제 기억에 중세 뭐 추기경들 자식들 여러도 있고 뭐 네네. 역사에 보면 많이 맞네. 있거든요. 예. 네, 만남 중창단 성직자 네 분이 쓴 책 있잖아요.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네 분이 한 달 생활비를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천주교하고 원불교 어느 정도죠? 여기서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사실 이제 저희는 그 용금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용금. 예, 용금이라고 저는 씁니다. 쓸 용자를 써가지고 예, 용금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로서 이제 주는 돈이라서 사실 이제 국가의 기준의 어떤 기초 생활비라고는 좀 훨씬 적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이 한 46만 원에서 48만 원 되고 거기서 뭐 부가 용금,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거의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은 이제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결혼하신 분은. 네. 근데 결혼 안 하시는 분은 한 60 정도에서 예, 그 정도 받게 됩니다. 네네. 원불교 와. 연습이 60만 원, 결혼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네. 천주교 사제분들은 네, 제가 지금 서품 받은 지 16년 차거든요. 네. 16년 차인데 제가 220만 원 받습니다. 220만 원.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1년에 2만 원씩밖에 안 올라가고 그 1년에 2만 원씩 올라가는 것도 서품 30년 차가 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2만 원씩 올라가는 것도. 거기 끝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임금 피크제처럼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와, 아니 사실 이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런 것부터 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두 분도 이 처음 월급을 딱 받고 그 마음이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만약에 모르고 왔으면 이게 사기 당했다라고 했을 텐데 아니, 알고 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알고 갔기 때문에 사기라는 생각은 안 들고 뭐 당연하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고 갔기 때문에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근데 저는 교무님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저는 처음 월급 받아서 너무 좋은 게 신학생 때 진짜 가난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최대한 싼 집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싼 집에서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한 모든 걸 하는데 처음에 봉급 제가 서품 받고 바로 받을 때 1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형편없이 살다가 100만 원이 생기니까 저희가 그때 막 소곱창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어머. 동기들이랑 우리 돈 있다고 막. 맞아요. 아,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학생 시절에는 15만 원 받거든요. 네. 학생 시절. 근데 60만 원이니까 거의 그러니까, 네 배가 네 배가 됐으니까. 네. 네. 그렇구나. 근데 말이죠. 천주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월급은 적지만 또 다른 혜택들이 좀 있죠. 있죠. 그럼요. 예. 저희는 일단 노후 보장은 확실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72세 정도의 이제 퇴임인데 네. 그럼 이후에는 뭐 의료비, 숙식비, 생활비 모든 것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가 완전히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 모아야 돼, 쌓아야 돼 이런 생각은 없으시겠네요. 네, 그러면. 네, 온통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네, 네. 천주교 신부님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건물 안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은 내긴 내지만 이제 뭐 도시가스비나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를 저희가 100%다 내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그 일부분을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성당에서 내는 이런 식이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생활비는 그런 쪽의 생활비는 거의 안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원불교랑 마찬가지로 이제 서모병원에 가게 되면 물론 아주 공짜는 아니고요. 이제 회사처럼 저희가 비용을 얼마 내고 이제 교구에서도 얼마를 내서 사제 공제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2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부가적인 세금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그런 병원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성직자의 길. 신부님과 교무님 생각하는 성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혹시 두 분께 롤 모델이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롤모델은 어찌됐든 저희 교단의 제일 어른이신 이제 종법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어른을 가장 큰 스승으로 모시고 저분처럼 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롤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황님? 신부님은? 교황님 네, 제가 처음에 성직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닮고 싶었던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이거든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었는데 그 돌아가신 선우경식 원장님이라고 요새본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학사님은 절대 김수환 추기경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학사님만의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약간 건방진 생각해줬지만 지금의 저의 롤모델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저는 멋있다. 저도 바꿔야겠다. 신부님 너무 좋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럼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는 청취자분들께 한마디씩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굳이 성직자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충분히 성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마음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사제는 친교와 봉사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교무님 그리고 정주 씨,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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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퀴즈 드렸죠? 네,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딸기가 도망가면 뭐라고 할까요? 딸기잼입니다. 째다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이 도망가는 쨌다. 튀었다. 네. 학교 수업 빼먹고 도망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딸기잼이 정답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8824님 당첨되셨습니다. 8824님 축하드립니다. 8824님이 오늘의 당첨자고요. 오늘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도원이었습니다. 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